야, 유럽이라는 말이 어, 그 페니케 공주 오이로파에서 왔다고 그래요. 페니케아 공주. 이 페니케아와 그다음에 혹시 우리 반에 백향목 전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레바논에 백향목이 없었더라면 세상이 바뀌었을 겁니다. 너무 억측인가요? 근데 이게 왜 백향목이 중요하냐면 페니키아 사람들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어, 지중해를 기반으로 해서 무역을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 나중에 이제 그 카르타고 지역도 점령을 해서 페니키아의 식민지로 삼고 페니키아 세력이 굉장히 강성했었죠. 어, 그리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했던 그 공헌 중에 뭐냐면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문자를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해줬죠. 그게 한 주전 약 10세기 정도 된다고 보통 학자들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이런 헬라어 문자가 사실은 어디서 유래했느냐면 페니키아 문자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근데 이 페니키아 문자가 히브리어 문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약간 다르지만 언어도 굉장히 비슷해요. 같은 세모, 북서 세모이기 때문에 언어도 굉장히 유사한 데다가 문자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문자 이퀄 히브리어 문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자 있죠. 이 우리가 배우는 이 문자는 나중에 아람어 정방형 서체 이 문자를 이제 히브리어 문자로 차용한 거고 그 이전에 왕정 시대 때 왕정 시대라면 언제인지 아시죠? 네. 다윗왕부터 시작한 통일왕국, 그 다음에 남북 분열왕국, 그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그러죠. 그 왕정시대 때 사용했던 문자는 이 문자는 아니에요. 이 문자 대신에 예를 들면 알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베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지금 이 문자가 아니거든요. 그 문자를 가리켜서 팔레오 히브루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거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히브리어 문자를 배우고 히브리 알파벳을 배우는데 혹시라도 어디 가가지고 무식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자가 왕조 시대 때 사용된 그 문자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페니키아 얘기로 돌아올까요? 근데 이런 뭐 알렙, 베, 기멜 이런 고대 이 페니키아 문자와 히브리어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어,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문자를 전수해 줬다. 물론 그리스에도 원래 뭐 선형 문자 라인 1, 라인 2, 이 선형 문자 1, 2 이런 문자 본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그 그리스 문자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전달해 준 문자입니다. 근데 이 페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단한 해상 무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백향목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백향목을 가지고 그들이 배를 건조할 수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백향목이 없었더라면 네, 아,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꺼냈던 얘기가 그겁니다. 자, 다시 가서요. 어, 알파벳이란 말은 헬라어를 안 배우셔서 모르겠다. 헬라어의 마지막과 처음과 마지막 아시죠? 알파 오메가. 그렇죠? 이건 대문자인데 소문자는 이거고요. 대문자로 이거고. 자, 두 번째 문자는 뭐죠? 우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최소한 오미크론까지는 아시죠? 알파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자가 베타죠. 헬라어에. 그죠? 알파벳이란 말은 알파와 베타란 말이죠. 알파 베타. 자, 그러면 원래 페니케아와 히브리에서는 뭐였을까요? 알렙벳이에요. 알렙벳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알파 베타가 됐고 이 알파 베타를 영미권에서 알파벳이라고 이름한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의 어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히브리어 N, 페니케아와 깊은 상관관계 거기서 유래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배운 언어와 지금의 현대
대단한 영향을 주고 세계사에 대단한 영향을 준 그리스 문명과 결코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채팅방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예, 그렇습니다. 알파 첫 번째 자와 두 번째 자를 가지고 알파벳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알파벳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이 내용들을 배우기 전에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 각 문자들은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알레프. 예. 이것에 대한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알레프. 아직은 못 읽으실 거예요. 물론 읽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름이 벳,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름이 기멜. 한글로 이렇게 다 써놨죠. 네, 이게 이름이고요. 그리고 각 이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네, 알렙이란 말은 소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벳이란 이름, 발음, 네, 이름이죠, 이게. 그 다음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멜은 낙타, 그 다음에 달렛, 문, 이런 등등의 다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알파벳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실제로 성경에서 사용된 예가 있느냐? 극히 드뭅니다. 아, 그래서 이것까지는 굳이 뭐 모르셔도 뭐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면 뭐 또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간혹 히브리어를 조금 어설프게 배운 분 중에서 너무 지나치게 소위 이제 이분들 표현하면 파짜 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분석한단 말을 그 사람 파짜로 표현하는데 그 성경의 각각의 단어에 나타난 그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조합해서 뭐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건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해석하는 데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알파벳이 각각의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렙 같은 경우는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벳은 2, 기멜 3, 달렛 4, 뭐 이렇게 등등의 각각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간혹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성경 몇 장 몇 절 할 때는 우리말로 예를 들면 12장 1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냐? 이 알파벳을 가지고 표현해요. 그래서 12장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유드벳 이렇게 표시를. 예, 이 요드가 자 보세요. 이 요드가 수가가 얼마냐? 10이거든요. 그다음에 맷이 수가가 2예요. 그래서 12를 표현할 때 유드벳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22 예, 카벳. 왜냐하면 카프가 수가가 20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 사건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베드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한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또 나오죠. 그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이제 던져서 잡았더니 몇 마리를 잡게 됐죠. 153마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153마리. 예, 고맙습니다. 정찬주 선생님. 153마리 잡았는데 자,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153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은데 분명히 몇 마리 잡았다. 그냥 많이 잡았다 이래도 되는데 구태여 왜 153마리라고 기록을 했을까? 혹시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한 해석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 주는 그리스도 뭐이시다라는 것으로 음, 들었던 것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거는 이제 익티스 이제 반호가 이제 결국 이렇게 반호를 두 개 그리면 이 결국 물고기라는 말이 되죠. 물고기 딱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물고기란 단어가 익, 뒤, 스. 예.
이렇게 되는데 어, 이거는 뭐의 약자로 보이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이거의 약자로 보거든요. 앞에 이니셜만 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격이고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거의 앞에 자만 이렇게 따니까 익티스가 됐어요. 익티스. 네. 이렇게 앞에 이니셜만 따놓고 보니까 익티스가 되고 익티스는 결국 헬라어로 물고기란 뜻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얘기고 153은 어떤 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아티클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맥락에 딱 맞아 떨어져요. 어떤 맥락이냐면 자,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자, 브네하 엘로힘이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인데 지금 제가 이 숫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더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첫 번째 bet 얼마일까요? 앞에 나오죠. 2. 그다음에 눈 50. 그다음에 요드 10. 그다음에 이거 5. 그다음에 알렙 1. 이거 3, 라메드 30. 헤이 5. 이거 요드 10. 마지막 맴 40. 다 합하면 얼마일까요? 153입니다. 맞습니다. 153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153마리를 잡게 하셨는데 결국 그 153이 암시하는 의미는 숫가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1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전반부 이야기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예수님 질문하시잖아요. 아까 봤음에 플레온 투톤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시 오이다스 호티 필로세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의도한 게 뭐예요? 거기서도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당신의 양을 위탁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의 양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의 사건과 후반부의 사건이 사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153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해하의 엘로힘하고 하나님 자녀들이라고 맞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배경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이처럼 히브리 알파벳은 숫가로도 사용될 수 있는 예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계속 신약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마태복음 1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14대 14로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족보의 중심이 다윗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달렛이거든요. 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때는 달렛, 이게 바브, 다윗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달렛의 숫자를 볼까요? 이거 4예요. 바브는 6, 또 4. 합하면 14죠. 그래서 다윗의 별 하면 뿔이 14개 달려 있어요. 14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베들레헴 가보시면요. 베들레헴의 탄생 교회의 동굴에 다윗의 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별의 뿔은 몇 개냐? 14개예요. 14가 의미하는 것은 이 다윗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중심은 누구냐? 다윗을 나타내요. 철자도 3개잖아요. 하나, 둘, 셋. 14대 14대 14.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고대인들 중은 간혹 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의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은 제법 많아요.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한번 예를 계속 들어달라 하면 거의 뭐 계속 예를 들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숫자 얘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이제 여러분들 좋을 때 또 얘기 드릴 테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만다면 어 누구죠? 그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에 사울이 자기 사위가 될 사실 죽이려는 의도였죠. 다윗에게 뭘 요구하냐면 양피 100개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100개. 왜 하필이면 100개를 배우라고 했을까요? 뭐 200개도 있고 뭐 10개도 있고 뭐 30개도 있고 뭐 숫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100개였을까? 미칼이란 이름을 한번 볼게요. mem요드 카프 라메드 이게 미칼이거든요. 자, 40, 10, 20, 30, 100입니다. 너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미칼하고 결혼하려면 미칼의 수가가 100이니까 너 100개 배워 이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는 200개 배웠죠. 이런 그 숨겨진 숫자 놀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주 이제 좀 지나치게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 중에 어, 그 유대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라고 하는 그 학파에서 그 정파에서 이거를 아주 심도 있게 많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이거를 보통 이제 누머롤로지 또는 그 게마트리아, 헬라어로 게마트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수비학, 예, 숫자의 비밀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수비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언어적인 어, 추리라고 할까요? 자, 보통 셈어 하면 자, 오늘날 세모 중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세모는 어떤 세모가 있을까요? 오늘날 세계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바로 이 언어를 사용하는데 아랍어. 아랍어가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모죠. 보통 이제 아랍어는 남부 아랍, 남부 세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북서 세모, 뭐 남부 세모, 동부 세모, 여러 이제 종류의 세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연구할 때에 이 아랍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중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제한된 본문 그리고 성경 외의 히브리 자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같은 셈어족의 언어들, 다른 언어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전공했습니다 하면 히브리어만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히브리어 관련된 고대 근동어들을 공부했다는 소리하고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아랍어도 스포큰 아랍어가 있고 에러빅이 있고 그다음에 리튼 에러빅이 있는데 클래식이거든 리튼이 그게 이제 꾸란이죠. 그 꾸란 아랍어는 세모의 고대성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함으로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 자꾸 내가 예를 들자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조금 절절히 해야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꺼냈으니까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 살다가 이집트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셨는지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 없으니까 다른 얘기만 하죠. 그때 모세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양피를 베어가지고 모세의 발을 대니까 모세를 하나님 이제 살려주시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십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참으로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남편. 근데 이 번역은 조금 어, 의역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된 남편이라는 단어가 보통 남편하면 이쉬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쉬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탄. 이 하탄은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랑이에요, 신랑.
근데 이미 뭐 아들도 있는 사람이 신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신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하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랍어에서 보게 되면 이 하타나, 예, 같은 어근이죠. 보게 되면 프로텍트,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결국 이 십보라의 고백은 뭐냐면 피를 통해서 어, 자기 남편의 죽음을 보호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피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남편이란 단어는 보호, 피를 통해서 보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왜 그 사건이 있게 되냐면요. 어, 할례와 관련된 사건이고, 이게 할례와 관련된 이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월절을 암시하는 사건이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이집트의 장자를 죽일 거다라는 내용 바로 이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결국 피를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똑같은 모티브가 그 맥락 속에서 모세를 숙소에서 죽이려고 했다가 할례를 통해서 살아난 이 사건, 같은 주제예요, 사실은. 이유도 거기서 찾을 수 있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차분히 우리가 시간 될 때 그때 말씀드리고 하고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히브리어가 세모라고 하는 그 어족에서 갖고 있는 그 위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모, 이거 히브리어는 세모 중에서도 북서세모에 속합니다. 이 같은 북서세모에 속한 언어가 또 있어요. 고대 언어 중에 대표적인 게 우가리더입니다. 우가리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 고대 근동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사실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때 전공을 했었거든요. 고대 근동도 전공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다. 작아서. 이게 이제 우가리 텍스트거든요. 쐐기 문자인데 이 쐐기 문자는 히브리어처럼 알파벳이에요. 딱 30개입니다. 30개. 그래서 이 우가리 문자, 쐐기 문자를 암기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건 쉬워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이거죠. 아카드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카드어는 동부세모에 속합니다. 세모는 세모인데 동부세모거든요. 동부세모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카드를 모르신 분들도 적어나시죠?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이게 함무라비 법전 텍스트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비교적 아카드어 초급자들이 공부하는 텍스트라서 좀 쉬워요. 그리고 표준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아카드 공부할 때 좀 초기에 텍스트 강독할 때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뭐 에누마 엘리시, 길가메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크게 북서세모에 속하고, 그리고 북서세모와 우가리더가, 북서세모에는 우가리더와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섞여 있어서, 물론 이 히브리어 외에 뭐 암모너, 모압어 뭐 이런 등등도 다 북서세모인데 거의 히브리어와 같습니다. 그 다음 페니키아어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그 이 우가리더는 그 시편을 연구할 때 굉장히 유용한 언어가 또 이 우가리더입니다. 그 내용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언어적 어휘로도 상당히 히브리어와 많이 유사한 부분이 바로 이 우가리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어도 중요한데, 이 아람어는 대표적인 동부 세모에 속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성경에 있는 언어죠.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 아람어는 워낙 그 오랜 기간 그리고 넓은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방언이 많습니다. 방언.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팔레스틴 방언이 따로 있었고요. 시리아 지역에서는 시리아 방언이, 아람어 시리아 방언이 있어서
어, 그 방언을 가리켜서 그냥 시리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리아로 번역된 페시타가 있는데 나중에 그 페시타의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페시타 아람어 시리아 방언을 어, 기회가 되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뭐 얼추 대략적으로 이제 히브리어가 역사적으로 위치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음,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뭐든지 좋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할 말은 많습니다. 뭐든지 사실 질문하셔도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또 히브리어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작년 이제 히브리어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조금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가급적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히브리어 문법 그 자체만 공부하는데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교과목 평가하는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야 뭐 그거 얘기 안 해도 뭐 손해볼 거 전혀 없는데 불편해하면 굳이 뭐 내가 얘기할 필요 없다 해서 이제 이번에는 안 할 생각입니다. 가급적. 자,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파벳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음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지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하면 각각의 이름들 있잖아요. 기역, 기역의 음가는 뭡니까? 이거죠. 니은의 음가는 뭡니까? 이거고, 디귿의 음가는 이거고, 똑같아. 같은 원리입니다. 무슨 문제 아시겠나요? 네. 맨 첫 번째, 이게 음가가 됩니다. 벳의 음가는, 네, 첫 번째, 이게 음가가 되고, 기멜, 예, 이게 음가가 되고, 그다음에 달렛, 예, 이게 음가가 돼. 헤이, 예, 이게 음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 두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노래가 있는데 글쎄요. 알파벳 노래를 배우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제 교재에는 실어 놓지는 않았는데 어, 혹시 원하시면 노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악보를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해봤자 여러분들 암기가 어려울 테니까 나중에 악보를 준비해서 원하시면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이 알파벳을 순서대로 암기하는 게 조금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히브리어 도움을 받아 옛날 같은 경우는 사전을 일일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을 찾으려면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타이핑해서 단어를 찾는 시대가 돼버려서 그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좀 암기해두면 좋죠. 알레베 기밀 달레데 헤이 바브 자인 헤텐 요드 바브 갑 라멘드 memnon 사mek 아인페이 차데 콥 레쉬 신신 타프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노래로 알레베 기밀 달레데 헤이 바브 자인 헤테트 요드 갑 라멘드 이 노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암기해도 되고 암기해두는 게 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이든지 이 이름은 암기해 두시라. 왜냐하면 이름을 암기해 두면 자동적으로 음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렙. 어떻게 쓰느냐? 쓰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좀 자르게 하셔도 돼요.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는 방법이 천차만별이에요. 소개하는 영상마다 쓰는 방법이 다른데 그게 어떤 것이 뭐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알렉 같은 경우는 먼저 옆으로 사선을 먼저 긋고요. 이렇게 씁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예,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게 2번, 그 다음에 이게 3번 이게 씁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사선으로 먼저 긋고 네. 이 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고요. 네, 예. 히브리어를 가리켜서
정방형 서체라고 합니다. 정방형. 정방형 서체라는 것은 뭐냐면 정사각형 안에 들어오는 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쓸 때는 사각형을 정사각형 그려놓고 그 안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체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것도 뭐 좀 다르게 되는데 다만 너무 창조적으로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만 알아보도록 너무 창조적 추사적 쓰시지 마시고 그래도 타인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정서체 있잖아요. 이 정서체는 어, 가르칠 때 외에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에서는 그럼 어떤 걸 쓰느냐? 필기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자체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어디에서도. 이 정자체는 인쇄 아니면 그냥 보는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그때나 쓰는 거지 실제로 이게 활용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쓰는 거는 뭐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대 이브리에서는 알렙은 알렙, 그다음 벳, 기멜, 그다음에 달렛, 헤이, 바브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알렙은 그렇고요. 벳, 베트도 만약에 이게 한 정방형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다가 대략 그려보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가 구부러져 있다는 거. 각지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가 구부러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 내리고, 약간 삐져나오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멜. 기멜은 위에서부터 이 정방향에서 절반만 사용하세요, 절반만. 절반만 이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끝까지 내려온 다음에 기멜. 어떤 분 이렇게 쓰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거보다는 이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 이메일. 자, 그럼 다시 반복해서 알렙. 자, 음가는 어떻게 되느냐? 알렙의 음가. 이름이 알렙인데 그러면 우리말 음가는 이응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받침 이응이 아닙니다. 받침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알렙은. 예를 들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 이 알렙은 받침으로서 총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성에만 사용됩니다. 초성. 간혹 이렇게 받침 위치에 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묵음이 돼 버립니다. 소리 안 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절대로 받침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받침 no 절대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초성으로만 사용돼서 예를 들면 앞 아버지가 앞이거든요. 앞 할 때 이게 이음. 그다음에 모음 비읍 이런 식으로 여기에 초성으로만 사용된다는 게 알렙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베이트. 자, 이름이 베이시니까 발음은 당연히 B 발음이 나겠죠. 쓰는 방법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알파벳 다 공부한 다음에. 뭐 뜻은 그리 중요하진 않긴 하지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바로 그 베이트, 집이란 뜻이죠. 집, 신전, 궁전 등등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멜.
아까 말씀드렸죠. 쓰는 방법. 기멜. 이름이 기멜이니까 그 발음이 나죠. 기억. 네. 자, 우선 여기까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은 언제, 지금 제가 그 창을 항상 열어놨기 때문에, 어, 말씀으로 질문하기 좀 어려우신 분은 그냥 필기하셔도 됩니다. 여기 창으로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어차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렛. 달렛은 문이란 뜻을 갖고 있는 원래 문에서 시작했어요. 문. 이게 달렛이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약간 이렇게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해버리면 뭐 자인하고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냥 기억자로 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 표시 이렇게 안 튀어나게 해도 됩니다. 예, 그냥 꺾어 내리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방향이 있다면 절반. 음, 이게 달렛입니다. 문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름이 달렛이기 때문에 느 발음이 납니다. 디귿. 그다음에 헤이. 아, 그 발음 이름이 헤인데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름을 헤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가 헤이라고 해도 아 이게 헤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헤이. 헤이는 네, 여기가 각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막히게 되면 다른 철자가 돼요. 하트가 됩니다. 헤이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둥글게 그리고 여기는 열려 있도록. 이게 헤이입니다. 헤이는 당연히 이름이 헤이니까 H 음가가 납니다. 네, 빠르면 빠르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써보죠. 헤이. 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겠네요. 헤이를 한번 써보십시오. 헤이.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쓸 수 있는 시간. 네, 그 다음에 vav. vav도 한 3분의 1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네. 아까 그 헤이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한다면 바브는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이게 바브입니다. 이름이 바브이기 때문에 음가는 브 예, 우리말 옛날 비읍 순경음 이게 왜 우인데 실제로 영미권에서 W로 발음한 분들이 계세요. 틀렸다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아랍 쪽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 유대인들 중에 아랍권에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멘인 그 사람들 예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어, 이 W를 우 발음합니다. 근데 현대 히브리에서는 이 발음을 우 발음합니다. 우 발음하지 않고. 독일어가 이게 베드블레가 독일어인가 스페인어인가 헷갈리네. 어, 이게 우 발음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영미권에서 이것을 우 발음하고 독일어권 그리고 현대 히브리에서는 이거 부 발음합니다. 근데 원래 부 발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거에 옛날에도. 자,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자인. 자인은 네, 천천히 쓰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예, 뭐 여기 생김새 그대로 뭐 이렇게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 비슷하게 씁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약간 예쁘게. 자인.
이름이 자인이기 때문에 즈 발음이 나죠. 즈, 자인.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자인. 그다음에 하트. 하트. 하트는 네. 아까 헤이처럼 여기가 둥글게 꺾어져 내려오는데 헤이와 차이가 있다면 여기가 막혀 있다는 거. 이게 헤이가 아니고 하트. 소리가 이 목구멍 깊은 데서 헤이도 목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후음이라고 그래요. 거터럴 후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트도 이 하트는 오히려 일반 목소리가 아니고 목에서 나는 소리보다 훨씬 더 깊은 목에서 나는 네, 하트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둥글게 꺾어 내려와서 여기가 막혀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hat. 자, 스스로 한번 써보시죠. hat. 자, 이제 tat. tat는 뭐 이 옆에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어진 게 이제 중요한 표시고요. tat. 이거를 어떤 사이트에서 거꾸로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편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tat. 이 tat는 t보다 훨씬 강한 t입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일반 그 t보다 훨씬 강한 t다 해서 여기 다 밑에 이 방점을 찍어줍니다. 그다음에 요드. 요드. 요드는 정말 점에 해당됩니다. 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셨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아람어에서 볼 때 이 요드가 1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1획에 해당되는 게 이거거든요. 1획. 1.1획도. 하나도 네, 다 이루시는 네. 근데 이제 이 요드 1점에 해당되는 이 요드하고 획에 해당되는 이 바브가 굉장히 중요한 철자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 쓸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요드 아까 이제 우리 헤이 배웠죠? 헤이. 헤이와 하트의 차이점은 헤이는 여기가 열려 있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 헤이. 그다음에 바브 이제 1획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또 헤이. 이게 이 네 개의 문자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거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트라그람마토론이라고 합니다. 테트라그람마톤. 테트라 사 그라마톤 문자 네 개 문자 신명 사문자 또는 신성 사문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명 사문자. 자, 이 신명 사문자 중에 1점과 1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중요한 두 개 철자나 들어있기 때문에 1점 1획이 그냥 간단히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자죠. 네. 네, 다시 요드. 요드는 그냥 이렇게 점 찍듯이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 점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점 요드고 그리고 이름이 요드이기 때문에 어, 바로 Y에 해당되는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E. 이거 이름이 이제 요드인데 요드는 뭐하고 비슷하면 야드하고 비슷하지 야드.
이거는 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드는 손이란 뜻 외에도 능력이란 뜻으로 또 사용되고요. 심지어 기념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기념. 이스라엘 가면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거든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유대인 학살 기념관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야드 와 쉔. 야드 바셴이거든요. 자, 야드가 요드가 그리고 야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방금 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름이거든요. 쉔은 쉔. 셈 합야벳 할 때 있잖아요. 그 쉔.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셈 합야벳 할 때 셈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이름이에요. 이름이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바 이거는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이상하다는 건데 손과 이름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600만 유대인 학살 기념관의 이름이 손과 이름이다? 말이 안 되죠. 그때는 손이 아니고 기념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때 야드는 손이란 뜻이 아니고 기념이란 뜻이에요. 기념과 이름 이것도 아니고요. 헨다이디어스라고 하는 그 문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되지만 이거는 무엇과 무엇이 아니고 무엇의 무엇이 돼요. 이름에 대한 기억. 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야드 바셈이 지나갑니다. 자, 요도 했고 그다음에 카프. 카프는 자, 이 모양을 형상한 겁니다. 이 모양. 실제로 카프는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 손. 우리가 손 하면 이 손도 있고 여기까지를 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카프는 이 손을 얘기합니다. 이 손. 그래서 모양도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쓸 때 각지지 않게 둥글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카프. 근데 이 카프는 특이하게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요. 만약에 이 전체가 정방향이라 한다면 어떻게 쓰냐면 여기를 각지기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달렛이 돼요. 그렇죠? 근데 카프는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게 카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방향. 이 밑에까지 쭉 내려옵니다. 카프가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는 이런 형태를 쓴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많이 왔는데 이제 몇 개 남았을까요? 라메드 memnun samega impey 차이디 콥 아직도 꽤 남았죠? 예. 사실 알파벳 공부할 때 제일 지겨워요.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지 모르는데 가르칠 때 제일 지겨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라메드. 라메드는 이거를 이제 정방형으로 볼 때 위에서 삐져나옵니다. 위에서 삐져나와서 되겠습니다. 아까 캅 같은 경우는 밑으로 삐져 내려온다고 한다면 라메드는 위에서 삐져 올라갑니다. 여기는 뭐 너무 이렇게 안 꾸며도 돼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팽이 반쪽짜리처럼 생긴 라메드. 자, 그다음에 맴. 자, 힘을 좀 내봅시다.
맴은 두 획으로 그으면 됩니다. 두 획. 한 번은 좀 키워서 이걸로 활용하는 것도 낫겠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맵. 자, 천천히 따랐으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맵. 다시 한번 맵. 물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우도 아까 카프처럼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씁니다. 이 경우는 한 획으로 씁니다. 이렇게. 이거 거꾸로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저는 불편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저는 한 획으로 하겠습니다. 맴. 발음은 당연히 M이죠. 맴. 무 발음 나죠. 자, 다음 눈 해볼까요? 눈은 만약 이게 정방역이라 친다면 한 3분의 1쯤 이용합니다. 3분의 1쯤. 그래서 여기를 둥글게 내려와서 각지게 자, 눈. 다시 제가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눈. 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죠. 저 교수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 눈이랑 기멜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차이를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멜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그냥 거의 사선으로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서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기멜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눈 대신에 눈은 기멜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쓰실 때 그냥 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여기는 약간 둥글게 내려와서 여기는 각지게 이게 눈이고요. 기멜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 이 차이가 큽니다. 이게 기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인쇄체가 조금 다양한 인쇄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다른 서체로 히브리를 쓰면 막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걸 기준으로 하시면 조금 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어, 이게 눈이고 기멜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몇 가지가 서로 헷갈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헷갈린 것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DM으로 보내주신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눈 역시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 이렇게 쓰지 않고 이때는 아까 카프처럼 밑으로 삐져 내려와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접지 않아. 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접지 않고 이렇게 보통 눈은 이렇게 접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접는데 접지 않고 마지막 눈썹핏 눈 마지막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밑으로 쭉 내려와요. 만약 이 옆에다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까지 삐져 내려옵니다.
자, 연습해 보시고요. 눈은 발음은 눈이니까 N 발음이 나죠. 느 발음이 나죠. 니은. 자, 그다음에 사맥. 사맥은 물론 이렇게 쓰신 분, 거꾸로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쓰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씁니다. 반대로 이렇게. 거의 동그라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붙어줘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맥. 자, 연습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네. 거의 둥글게 쓰시면 됩니다. 발음은 그냥 단순한 그 싸맥에 가까워요. 그냥 시옷보다는 훨씬 더 강한 발음으로 보통은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표기할 때는 그냥 S로 표기하긴 하거든요. 어, 잠깐만요. 이게 이제 나중에 헷갈리는데 쉰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발음이 똑같아요. 싸맥하고 씬하고 발음이 거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근데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싸맥은 그냥 S 그리고 씬은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걸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대. 차대란 게 있는데 얘는 S 밑에다가 방점을 찍어줘서 차대 그러니까 표시한다. 이거 다시 할 테니까 지금 하여튼 이게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발음상 좀 헷갈리는 부분을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네. 표기는 S 이렇게 발음하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는 쌍시옷에 가까운 발음을 합니다. 싸맥, 사맥 이러잖아요. 물론 대구 경북 분들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싸맥. 근데 요즘 많이들 잘 하시더라고요. 대구 경북 출신들도 쌀 발음 잘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표준 화에 이제 많이 동화돼서 그런지. 네. 그다음에 아인. 아인은 여기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해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굳이 뭐 장식하신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모양만 만드시면 됩니다. 아이 이거를 이렇게 직각으로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텐데 그냥 대략 뭐 사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이. 그다음에 이제 발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알렙 있잖아요. 알렙보다 훨씬 강한 발음이 납니다. 이응은 이응인데 목 깊은 데서 나오는 소리예요. 아인. 네. 그냥 아인이 아니고 원래는 아인 이래 속 깊은 데서 나와요. 그리고 고대에는 이 아인이 하나의 아인이 아니고 세 개였어요. 아랍어에서는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아랍어에서는 아직도 헷갈리네. 이 아인이 있어요. 아인이 있고 가인이 있어요. 아인 가인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가자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라 할까요? 아자라고 합니다. 아자. 근데 가자라는 발음 어디서 나오느냐?
아랍어에서 구분이 돼요. 아랍어에서는 아인이 있고 가인이 있기 때문에 가인인 거예요, 가인. 그래서 그래서 가자가 된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둘이 통합돼 가지고 그냥 아인이 돼 버렸어요. 하나로. 그래서 발음이 납니다. 아자 이럽니다. 가자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네. 그래서 이 알렙은 첫 번째 철자인 알렙하고 거의 비슷한 이응 발음이지만 훨씬 더 강한 목 깊은 데서 나오는 이응 발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든 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 끊고 질문. 예. 네. 아인은 어, 끝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 우리말 정성의 받침으로서 이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예를 들죠.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예, 슈, 아, 아인이에요. 만약에 우리말처럼 읽는다면 예슈앙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발음을 해줘야 돼. 원칙적으로 하면. 근데 받침으로써 이응이 아니죠, 이때는. 자체를 따로 발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같으면은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이게 밑으로 와서 이게 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응 받침으로써 발음한 게 아니고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발음해줘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알렙처럼 정성, 초성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정성에도 올 수는 있으나 우리말의 받침으로서의 이응은 아니다는 거. 그냥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알렙은 초성에서만 발음 나고 끝에서는 아예 묵음이 돼 버립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아인과 알렙의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해들을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면 그때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있다. 이해 정도만 하시면 이해하면 되나? 예, 그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계속 발음을 해 나갈 때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직도 7개가 남았는데요. 네. 혹시 뭐 쉬고 싶으세요? 지금 2시간째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시계를 제가 봐야 되는데. 어, 1시간 10분이네요. 1시간 10분 지났죠? 그럼 조금 더 힘을 내봅시다. 폐. 이 폐는 원래 입 모양. 자, 보십시오. 이 입 모양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입 벌린 모습이고요. 이게, 이게 아랫니는 없고 윗니만 있네요. 어린애인가 봐요. 자, 이 폐는 아까 카프하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카프하고 이렇게 둥글게 손 모양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랬죠. 카프. 둥글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 돼지꼬리. 이게 폐입니다. 폐. 모양은 카프하고 먼저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카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 돼지꼬리가 내려온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죠. 이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돼지꼬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카프 똑같이 그다음에 여기서 돼지꼬리. 이게 페이고요. 페이도 아까 눈이나 카프나 이런 것처럼 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밑으로 쭉 그어줍니다. 여기 돼지꼬리는 똑같습니다.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페이.
여기까지는 같은데 이렇게 꺾어진 게 아니고 그냥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여기 돼지꼬리. 이게 페이 종형, 미형 또는 정형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소핏, 페이 소핏. 소 이게 이제 끝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형용사를 해서 헤이 소핏. 자, 차대. 그리고 당연히 발음은 페이니까 프 발음이 나겠죠. 그다음 차대. 차대는 먼저 이거를 하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 모양만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꾸밈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차대. 근데 이제 차대의 정형, 즉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약간 꾸며줘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정형 모습입니다. 아니면 뭐 약간 머리가 꺾어져도 뭐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것도 밑으로 내려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정방형에서 밑으로 삐져 내려오는 거죠. 이게 정형의 형태입니다. 차대 정형. 그리고 발음은 당연히 차대니까 츠 발음이 나고 또는 쯔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에레츠 또는 에레츠, 땅 할 때 에레츠 또는 에레츠 상관없습니다. 음가로 표기할 때 밑에 방점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이건 학자들 간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밑에 선을 그어가지고 쯔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이렇게 해줍니다. 차대 음가는. 코프 해볼까? 코프? 코프는 이게 정방향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정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게 밑에까지 삐져 내려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삐져 내려온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방향이라면 코프는 어떻게 쓴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주고 밑에까지 삐져 내려온다. 이게 코프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삐져 내려오는 게 특징이죠. 여기까지. 코프. 옛날에 일본식으로 컵을 발음해가지고 고뿌고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다음에 발음은 Q로 음가를 표시합니다. Q로. K가 아니고 Q. 그래서 이거를 끄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가 아니고 끄로 발음합니다. 네, 래쉬. 래쉬는 달렛하고 다른 게 달렛은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달렛은 여기가 둥그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래쉬라는 게 머리란 뜻이거든요. 머리 뒤에 둥근 모습 있죠? 그 형태를 얘기해 줍니다. 그거를 머리를 형상한 거기 때문에 머리 뒤통수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는 이걸 형상한 겁니다. 래쉬. 달렛은 문자 보시죠? 문자 이렇게 네모 이렇게 각지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문들은. 그래서 달렛은 이거고요. 래쉬는 앞에 얼굴은 없고 뒤통수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는 이 모습이 래쉬입니다. 물론 래쉬 온라인 현대 히브리에서 래쉬 발음 쉽지 않아요. 혹시 불어 공부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불어의 에하 발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래쉬, 래쉬 목에서 나는 소리야. 그냥 레 하고 난 발음이 아니고 목에서 나오는 소리 래쉬 이렇게 해줘. 원래는 래쉬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발음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R 발음 하셔도 됩니다. 래쉬.
그래서 그냥 이거는 R로 음가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혹시 불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불어처럼 발음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sin. sin과 she는 이 있죠, 이. 동물의 이빨, 사람의 이. 그거를 형상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 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거꾸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예. 한 다음에 예. 점이 중요한데 점이 왼쪽에 오면 이게 sin이 되는 거고요. 발음이 sin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오면 쉰이 됩니다. 이 둘 다 뜻이 이거든요. 근데 발음만 이렇게 달라졌어요. 분화가 됐죠. 두 개로. 근데 이 두 발음이 분화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발음을 구분 못했어요. 그래서 시볼렛, 쉿볼렛 이거를 구분해서 발음을 못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너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해가 죽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왼쪽이 찍으면 sin, 점을 오른쪽에 찍으면 쉰.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자, 이 타프는 레시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뒤통수 완만하게 내려오고 페이하고 다른 거는 페이의 돼지꼬랑지는 짧아요. 그렇죠? 아, 페이는 여기까지 오죠. 근데 이 타프의 레시에다가 타프의 그 돼지꼬리는 깁니다. 이 밑에서 돼지꼬리가 살짝 구부러집니다. 아, 돼지꼬리 안 보셨나? 돼지꼬리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꼬부라져 있거든요. 돼지꼬리가. 드시기만 하셨지 돼지 원본은 못 보신 것 같아요. 돼지 원본을 보면 돼지꼬리가 아주 작고 이렇게 꼬부랑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레시처럼 이렇게 둥근데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게 타프의 특징입니다. 타프. 발음은 당연히 타프이기 때문에 트 발음이 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한 거를 가급적이면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음, 그게 아니라도 이미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셔도 되고요. 어, 제 교재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동영상 링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QR 코드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 주소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 들어가셔서 오늘 공부한 것이 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니 이게 이제 팔레 휘브르 아까 말씀드린 왕정 시대 때 사용되었던 문자 형태죠.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나중에 이거는 지금 공부를 좀 할까요? 아니면 네, 모음을 잠깐 뭐 깊이 말고 아주 간단한 공부를 해보죠. 아주 쉽게 제대로 하는 건 우리가 다 한번 금요일 날 이번 주 만나서 하기로 하고 이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문자가 만들어지는지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모음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음의 종류 여기서 보면 이런 형태 있죠. 이거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있고 또 이 파타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자, 이거 있어요. 그 다음에 점으로 된 모음들이 있어요. 이건 점 3개죠. 얘 점 2개. 그렇죠? 얘는 점 하나, 점 3개, 점 3개, 점 2개. 이런 모음들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나 또는 뭐 이거나 둘 다 선으로 되어 있죠. 얘는 무조건 아 발음 난다고 되시면 됩니다. 아.
모음을 아주 간단하게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점 하나 또는 점 두 개, 점 세 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 하나는 그냥 이 발음이 나고요. 이건 둘 다. 두 개든 세 개든 이건 둘 다 예 발음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순하죠. 예, 선으로 되어 있는 건 무조건 아다. 그 다음에 점 하나는 이다. 나머지 두 개든 세 개든 심지어 다섯 개도 있거든요. 이것도 있고 또 위아래로 이렇게 된 점도 있어요. 이 모든 점들이 다 점으로 된 것은 이 하나 빼놓고는 하나짜리 빼놓고는 다 에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발음 공부 쉽죠. 나중에 조금 이제 복잡해지지만 우선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아는 것까지는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얘는 무슨 발음 날까요? 아, 네, 선으로 됐으니까. 얘는 점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어, 다섯 개 모든 그 하나짜리 외에는 전부 에 발음 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알렙. 이름이 알렙이니까 음가가 이응이겠죠. 그렇죠? 얘는 아 발음 나죠? 선으로 돼 있으니까. 아. 그다음에 얘는 라메드죠. 라메드. 근데 이 라메드는 L로 생각하셔야 돼요. R이 아니에요. L이에요. L.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받침인 거예요. 받침. R. R. 그다음에 얘는 점이니까 하나짜리만 이고 나머지는 다 L라고 그랬죠. L니까 예, 우리말로 발음할 때 이렇게 해줘야죠. 알렙. 아, 이러면 여러분 또 헷갈리겠다. 그냥 그 영어로 표기하죠. 이 알렙,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이거를 학자들 간에 음가를 표기할 때는 이 알렙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순표로 표시하는데요. 뭐 여기 프린트가 안 돼 있네. 만약에 B 이렇게 있다 하면 제가 위치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표시는 이렇게 하는데 그 위치가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요. 위에 조그맣게 위첨자로. 이게 알렙의 이응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 알렙과 비슷한 아인이 있다고 그랬죠. 아인. 아인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거꾸로 반대로 이쪽으로. 이게 아인 표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한 숨표고요. 이게 거친 숨표가 됩니다. 연하게 부드럽게 숨을 쉬는 으 발음이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면 거친 숨 으, 예, 깊은 데서 나는 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학자들과 약속입니다. 헬라어로 공부하셨으면 금방 아시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음가를 표시하면 이 알렙은 이렇게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 무조건 아라고 그랬죠. 장모음인지 단모음인지는 예, 금요일 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로만 표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는 L 발음이 납니다. R이 아닙니다. L 발음이 납니다. L.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발음? 점 세 개. 점 하나 빼놓고 다 에 발음 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페이 마지막 형이죠. 페이 종형. 피.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할까요? 알레프 알레프가 되겠죠? 얼추 발음이 안 되나요? 네. 이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 때문에 나 다음번에 설명하겠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자, 이게 긴멜이죠. 긴멜이니까 G. 그다음에 이 점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이 발음 난다고 그랬죠? 점 하나. 그다음에 이거는 맴이죠. 맴이니까 M. 그다음에 점 세 개. 두 개 이상은 전부 다 무슨 발음? 에 발음. 그다음에 라메드 이거는 L 발음이죠. 기멜. 읽으실 수 있나요? 자, 네.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아직 알파벳이 익숙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이 발음을 방금 표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게 영어로 표기할 때 뭔지 어, 각각 찾아서 한번 써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달렛이니까 D. 그다음에 선으로 되는 것은 무조건 아 발음 난다고 그랬죠? 아. 그다음에 라메드 L. 그다음에 점 하나를 제외한 모든 점은 에 발음 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타프니까 T. 달렛. 달렛이 되죠? 자, 이제 여기 없는 거 제가 숙제 하나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쓰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안 되겠다. 자, 여기서 이거는 제가 이거는 모음이 위에 찍혔잖아요. 그죠? 이 위에 찍힌 건 뭐냐면 우리말에서도 모음 옛날에 오를 훈민정음 처음 만들 때 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다 이렇게 했죠. 이거 오 발음 났죠. 똑같이 이 위에 있는 이거는 오 발음 납니다. 자, 지금 이 제가 쓴 이거를 한번 방금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시 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거는 알렙이니까 연한 순표입니다. 거친 순표 아니고 연한 순표. 그다음 얘는 점이 5개나 되니까 무조건 하나를 제외한 모든 점 여러 개짜리는 다 에 발음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에 발음. 그다음에 얘는 라메드 엘 발음. 그리고 아까 이거는 제가 알려드렸죠. 철자 위에 찍힌 거 오 발음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헤이에는 H고요. 얘는 이 발음 나죠. 그다음에 요드 Y 끝에 맴. 자, 발음해 보면 엘로힘이 되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 네, 바로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1시간 조금 넘은 시간에.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아까 달렛에서 네. 중간에 그 점이 있는 거는 네. 어떻게 읽어야 네. 되는 걸까요? 네. 그걸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이 알파벳 중에는 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한데 가장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6개 이런 문자에서 잠깐만요. 베이트, 그다음에 기멜, 달렛, 카프, 그다음에 페이, 타프. 이 6개 문자는 본래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 그러면 이 점의 의미가 뭐냐? 격음. 발음을 경음이 아니고 격음. 예를 들면 격음이란 게 이런 거잖아. 크, 츠, 트 이런 게 다 격음이잖아요. 끄, 뜻 뭐 이런 거는 경음이고 이 격음 좀 세게 발음한 그런 느낌 이 격음으로 원래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가르쳐서 베가드 케파트 문자라고 그래요. 이 6개 문자를 원래 격음인 발음들을 그리고 이 격음을 원래 격음으로 발음이 되는 문자들이기 때문에 그 격음을 이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전부 점을 찍어줘요. 히브리어는 이 점의 이름이 나게시라고 그럽니다. 나게시. 강조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경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경우인데 언제 사라지냐면 이 베가드 케파트 6개 문자가 모음 뒤에 올 때 사라져요. 왜 이게 상징적이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죠? 학교 이렇게 읽죠? 그죠?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읽죠? 하교 이렇게 읽죠? 그죠? 학교와 하교. 자, 결정적으로 이, 이 기억, 이 2개 기억. 사실은 이 문자가 똑같잖아요, 둘 다. 둘 다 교죠. 근데 발음이 같아요? 둘 다 똑같이 발음 납니까? 안 나죠. 학교 이렇게 발음 나고, 두 번째는 하교 이렇게 발음 나죠. 왜 그러냐면, 얘는 자음 뒤에 오기 때문에 교로 발음해 주지만, 얘는 모음 바로 뒤에 오기 때문에 발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교 이렇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베가드 케파트 문자가 원래는 예를 들면 뿌다 하면 이게 비읍, 뿌 이렇게 강하게 발음해 주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점이 와야 되지만 언제 사라지느냐? 모음 뒤에 오게 되면 발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 경우 아버지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모음이잖아요. 모음 뒤에 순서상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모음이 그다음 뭐죠? 초성, 중성, 정성.
종선 이제 모음 뒤에 바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모음 뒤에 올 때는 여기에 점을 찍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모음 때문에 발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앞브가 아니고 브를 굳이 발음해 준다면 아브 이렇게 되는 거죠. 앞브가 아니고 아브. 예. 그런 현상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예, 예, 진짜 예, 니너, 메가드, 그다음에 케, 파, 트. 얘네들이 나타나요. 왜 제가 그러면은 원래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자 한 이유는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게 더 문법을 단순화시킨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설명하라고 해도 더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이해 안 된다 하면 더 설명해 드릴게요.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습니까? 예. 네, 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리 정찬 주사님. 그, 그냥 잘했다고. 그, 네, 너무 좋은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교수님, 네, 그 알렙 한번 설명해 주실 때, 네, 그 알렙 기호, 그 이제 음가로 변형시켰을 때, 네, 그 기호 위첨자로 써주신 거 부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면 음, A, B, C 이렇게 있다 쳐봐요. 이거를 이제 발음할 때 어, 아바라고 합시다.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에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아바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아까 만약에 이 앞에 여기 알렙이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알렙을 표시할 때는 이 음가로 표시할 때 이 위첨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쪽이 열리도록. 근데 이게 알렙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아인이 왔다 쳐봐요. 아인. 아인은 얘는 연한 순표가 아니고 거친 순표거든요. 이 거친 순표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위첨자로 거꾸로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어떠냐면 예를 들면 그 헬라어는 앞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무조건 순표를 붙여줘야 돼요. 무조건. 근데 어떤 순표를 붙이냐? 연한 순표가 올 때가 있고 이렇게 반대로 거친 순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한 순표가 올 때는 그냥 보통 이응처럼 발음해 주지만 헬라어 경우에요. 만약에 여기에 거친 수표가 왔다. 거꾸로 이렇게 왔다. 하면 이때는 발음이 흐 발음이다. 그래서 하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음역해 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해이니까 음가가 H. 그다음에 여기 파타흐 이게 이제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아. 그다음에 라메드 L 점은 무조건 에 발음 난다 했습니다. 에. 또 L 여기 또 L이 한 번 더 왔죠. 그다음 얘는 우예요. 우. 자, 여기까지 읽으면 뭐죠? 할렐루야죠. 그죠? 그다음에 대시하고 요드 Y. 그다음 얘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얘는 발음 안 돼요. 끝에 올 때 헤이가 끝에 올 때 헤이도 발음 안 됩니다. 그냥 아 발음 납니다. 아. 이거 뭐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할렐루야. 이거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어떻게 음역하느냐? 알렐 죄송합니다. 알렐루야. 예, 이렇게 음역해 줘야 돼요. 거친 수표를 이렇게. 그래야 할렐루야가 돼요.
근데 원래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영어로 음역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렇게 음역해 버리는 거예요. 이 순표를 음역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알렐루야가 돼버려요.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시죠?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인가요? 아마겟돈이 원래는 뭐냐면, 이 하르란 게 산이거든요. 그다음 하르 메기들. 메, 자, 엠 발음 나죠? 점이니까, 점 두 개니까, 에죠? 그 다음에 기멜, G, 히렉, 이거 이 발음 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드, Y, 그 다음에 달렛, 자, 모음 뒤에 오니까 다겟이 안 옵니다. 예, D인데 부드럽게 발음한다 해서 이렇게 H를 더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게 O. 자, 메기또. 원래 이제 하르 메기또거든요. 하르 메기또. 이거를 헬라어로 음역할 때는 하르 메기 이 사람들은 메기또로 안 끝나고 메기돈 해줘요. 예, 끝에 눈을 붙여줘서 하르 원래는 여기에 거친 수표가 이렇게 있어요. 하르마겟돈 하르마 제가 빼먹었네. 하르마 예, 엉터리네. 이건 중요하잖아. 뒤에 중요하잖아. 어쨌든 이게 중요하니까 원래는 하르마겟돈 이렇게 음역을 했거든요. 헬라 성경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 이거 하름 메기토를 이렇게 음역을 했는데 문제는 영어로 음역하면서 이거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르마겟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음역될 때 다시 그게 그대로 와가지고 아마겟돈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르가 맞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거는 연한 순표, 거꾸로 하면 거친 순표. 헬라에서는 흐 발음 나지만 히브리에서는 좀 강한 으 발음 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알렙이 음가로 표기할 때는 왜 이게 음가로 표시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 위에다가 위첨자로 왼쪽이 열리도록 이게 알렙의 음가 표시고요. 그다음에 아인의 음가 표시. 예. 아인의 음가 표시는 반대로 거꾸로 위첨자로 오른쪽이 열리도록 하는 거. 이게 아인의 음가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열린 이 표시가 훨씬 더 강한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이해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말씀해. 네네. 어,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긴 한데, 네, 괜찮아요. 엘렙이나 엘로힘 뭐 등등 라멕이 올 때 음, 한국어로 바로 하면 리을이 두 개잖아요. 근데 음, 항상 영어 먼저 생각해서 엘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니을을 두 번 해줘야 그 L의 표기, 음가 표시가 되죠. 우리말에서는. 되게. 예를 들면 아까, 아, 할, 엘, 루, 야 하면 원래는 이건데 우리말로 해보면 할엘루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두 개를 넣어줘야 우리말에서는 그래야 원래 그 의도한 엘 발음 제대로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엘 발음 날 경우에는 우리말로 음역할 때는 니을을 두 번 써주는 게 근사체에 가까운 음역이 된 것 같아요. 더 질문 있으실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어, 아니면, 됐는데요. 예, 사실 아니면, 그냥 네, 말로 했을 때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음, 알파벳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이건 너무 쉬워서 질문하기가 부끄러운데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질문하셔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네, 간단한 질문인데 네, 아까 아마겟돈에서 네, 그 히브리어 마지막 그 알파벳이 눈이었나요? 네, 헬라어요. 예, 눈. 네, 히브리어로 아니에요. 눈이었. 히브리에서는 눈 없어요. 근데 아, 헬라어에서 그런 경우들이 어떤 그 움직이는 눈이라고 해서 헬라어에서는 눈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네, 그 알파벳으로 눈으로 끝나는 건지 뭐 그럼 뭐 마지막 알파벳이 뭐였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히브리어, 그냥 일자. 네, 히브리에서 네네. 히브리에서는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하르, 메, 기 이겁니다. 눈이 아니고 바브입니다. 바브. 아, 바브구나. 예, 야. 바브와 이게 홀렘이라는 게 결합해가지고 오 발음이 납니다. 하르, 메, 기, 도. 돈이 아니고 도. 근데 헬라어로 음역할 때 끝에 눈을 집어넣어서 맥이 돈 해줍니다. 헬라에서는. 가끔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66 있잖아요. 666. 이거는 이 숫가 노름은 헬라어 숫가 노름이 아니고 히브리어 숫가 노름입니다. 케사르, 케사르, 누구죠? 네로, 네로 한데 네론 해줘요. 헬라어처럼 끝에 눈을 넣어줘가지고 네론 이렇게 발음해요. 그럼 이게 숫가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100이잖아요. 콥, 사맥 70, mem눈 사맥 60 죄송합니다. 60. 그다음에 레시 200. 그다음에 눈 50, 레시 200. 그다음에 바브 6, 끝에 50. 답하면 666이죠. 그래서 이 숫가를 통해서 사실은 황제 네로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도 숫가 노름이죠. 이런 것처럼 끝에 이 눈을 집어넣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알파벳 이름 맞추는 그 퀴즈, 그러니까 네, 그거는 최소한의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한 장치이고, 제가 부탁드린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 뭐 금요일 날 만날 때까지 이 알파벳이 좀 익숙해져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진도 나갈 때 굉장히 계속 애를 먹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머리를 막 의심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내 머리에 한계가 이건가 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가 보니까 이 알파벳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수업 진도가 나가다 보면 막 나중에 못 따라오거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부탁하기에는 근데 알파벳 가지고 계속 한 점 없이 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 진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진도가 있어서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알파벳을 좀 익숙하게 하고 오시고 금요일 아침에는 알파벳 퀴즈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으니까 꼭 잘 준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 루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날 수업 끝나면 풀어야 될 연습 문제 그리고 뭐 혹시 암기사항 있으면 그 문법상 암기하고 퀴즈 풀 거 풀고 그다음에 첫 수업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에 퀴즈 풀고 이런 루틴들이 있거든요. 어, 그건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강제성을 두어야 여러분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수업하고 병행하다 보면 막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하면 결국에는 막 포기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포기하면 어, 좀 치명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끝나야 다음 이제 구약서기 방법론을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는데 그때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무사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은 히브리를 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널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좀 빡시게 최대한 빡시게 마음을 다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도 좋고 아니면 건의사항도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럼 일단 제가 이쪽을 해제하고 공유를 해제하고 마지막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처음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뵙게 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처음 대면하게 되는데요. 네, 질문 없으실까요? 건의사항도 없고? 네, 없군요.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4년 새롭게 신대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시작하는 삶을 하나님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참 어려운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잘 무사히 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목회에 큰 도구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로서 장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학우들의 가정과 그리고 삶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3년의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끊고 나가겠습니다.